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네, 방금 속보가 또 들어왔는데요.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강원도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또다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발사했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내용인데 북한이 강원도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또다시 발사했다고 밝혔고요. 이거는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발사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취자 여러분들 어디 계셨습니까? 어제 광복절이었는데요. 어디에서 무얼 했던 어제 하루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각별한 광복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를 제대로 알고 바로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법원이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이후에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거듭해서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고 국제조약을 어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틀린 건지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고요. 또 강제 동원 문제를 국제 중재를 풀자는 일본 그리고 국내 일부 학자 주장이 과연 일리가 있는 말인지 이런 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국제법 분야의 원로시고요.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곧바로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노 변호사님. 아유, 이렇게 그냥 귀한 분을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아이고, 저도 영광입니다. 예, 먼저 교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 이게 과연 국제중재로 해결할 성질의 문제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타당치 않다. 예. 왜 그럴까요? 우선 일본에 저희가 진정으로 중재에 의한 법적인 해결을 원하지 않고 네. 홍보성으로 ICJ 국제사법재판소 중재위 수차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네. 왜냐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 측에서 2011년 위안부 문제 헌재 이안 판결이 났을 때 네. 우리 정부가 정식으로 청구권 협정 3조에 의해서 1차적으로 외교적 해결, 2차적으로 중재위 네. 이것을 우리가 정식으로 요청했는데 다 거절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수차 국제관계에서 법적인 해결을 우리 정부는 요청했지만 일본 다 네. 전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만 유독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2012년, 2018년 우리 대법 판결에 강제 동원의 그 판결 자체의 어떤 원칙을 흠집내려는 거, 흔들려는 거, 네. 제3국까지 여기에 관여시켜서 그래서 저는 그 진정성을 신뢰하기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독도 문제도 그렇고 이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고 일본은 좀 본인들이 곤란할 것 같은 거는 일부러 국제중재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시끄럽게 해가지고 예. 오히려 더 그 다른 나라로부터 힘을 좀 얻고 실제로는 제대로 문제 해결을 안 하려고 하는 그렇죠. 이런 분쟁이 있는 있는 거죠. 것처럼 그렇죠. 험집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100%에서 20, 30% 그냥 날려버리는 그러니까요. 이게 무조건적으로 본인들이 잘못했어도 어쨌든 이거 분쟁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예.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얘기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 국내 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국내 학자의 가장 핵심적인 논거가 네. 세 가지인데요. 네. 모 교수가 세 가지 논건데 네. 우리 강제징용에 대한 핵심적인 이 판결에 대해서 첫째, 네. 65년 청구권 협정에 개인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네. 그게 첫 번째 논거고 네. 두 번째는 사법 자제론
요것을 또 주장을 하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해결하는 것은 이것을 일괄 타결식으로 한 그 유무상 옥불에 네. 실질적으로 그것이 다 녹여 들어가고 하는 일괄 타결 방식이 국제적 관행이다. 지금 네. 개인 손해배상 접근은 지극히 국내적인 어떤 접근이다. 근데 세 가지가 다 저는 객관성이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죠? 첫째, 네. 우선은 그 65년 청구권 협정에서 최종 완전 해결이라는 것은 네. 국가와 국가 사이에 국가가 갖고 있는 외교적 보호권 네. 포기에 불과하고 네. 국가는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떠한 권리에 대해서 이것을 박탈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건 국제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네네. 이건 일본 정부도 일본 중의원도 91년에 다 인정했던 거죠. 예, 외무성 조약장 야나이 순지가 한테 질의에서도 밝혀졌습니다. 네. 물론 그 의도는 문제 해결이 아니고 일본의 자체 내 러시아와 미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들이 자국민에 대한 그런 걸 인정해주면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우스노미야 겐지라고 일본 연합회 전 변호사 회장하고 예.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도 이제 같은 예. 논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협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협정의 내용이 물론 무엇인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개인이 사적 기업에 대해서 청구하는 권리까지 뺏은 건 아니다. 예. 국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2012년 우리가 대법원에 제소를 네. 할 때에 예. 피고를 국가를 빼고 예. 기업을 전범 했죠. 기업만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바로 12년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이태리와 소위 독일 사이의 페르니 사건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네. 뭐 잘 아시지만 이태리도 사실 독일에서 처음에는 동조를 했지만 패전국이죠. 네. 끝에 가서는 히틀러의 그 처지에다 방기하는 거 레지당스들이 결과적으로 저항하다가 상당히 강제 노역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네네. 또 57년에 독일이 전쟁 끝나자 이태리에 대해서 65년 협정처럼 유무상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걸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네. 페르니라는 어떤 피해 병사 한 사람이 자기는 그것으로 불만족스럽다. 네. 그래서 이태리 법원에다가 이거 소를 제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태리 법원이 네. 손 들어주세요. 그래서 네. 독일이 굉장히 화가 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독일이 이것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했을 때 그때는 이태리가 조금 잘못한 것이 독일 국가도 피고에 넣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우리 국제법에 국가 면제 이론 그걸 근거로 해서 ICJ 그냥 그렇죠. 잘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경우와는 전혀 이거는 다르다. 그러니까 항상 말을 할 때 그 전제가 똑같지 않은 예를 들고 와서 예. 그 예에 나와 있는 결론을 보면은 우리 말이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항상 하면서 이걸 넘어가려고 하는 그렇죠. 예.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사실은 이 사건 관련해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이제 여러 분 예. 계시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예. 교수님 5분 정도가 예. 이 2012년도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면서 얘기한 것이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다 포함시키면서 예. 또 추가된 게 2가지가 있는데요. 예. 전범기업이 법인격이 같지 않다. 근데 그걸 법인격이 같은 것으로 취급해가지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첫 번째 주장이었고. 당사자 특격. 그렇죠. 문제. 예, 그건 뭐 대법원이 단호하게 영속성이 안 맞는데 예. 그러니까 이전 기업하고 다른데 그렇게 막 돈을 주라고 하는 건 틀리지 않냐 이런 얘기가 하나가 있었고요. 예. 또 하나는 소멸시효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예, 소멸시효 문제도 우리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뭐 아시겠지만은 소멸시효를 대법원이 거절한 데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에 못 놓였어요. 우선 문서공개 이전이니까요. 그렇죠. 문서공개가 2005년에 있었는데 네. 그것도 우리 피해자들의 소송에 의해 가지고 정부가 할 수 없이 2005년에 했는데 그걸 쫙 펴보니까 뭐 8개 대일 항목 가운데 원폭 피해 문제, 살인 교포 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 3개는
유무상 5억 불 그 속에 뭐 요청 항목에 들어가지 않았고 단지 제5호에 미불 임금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 정부도 미불 임금은 유무상 5억 불에 녹여 들어갔다. 이래서 앞에 있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도 잔존 일본의 국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 정부 아무 요청도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징용 피해자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정부조차도 일본과 같은 입장이었는데 피해자들이 계속 1심, 2심, 3심 하는 동안에 뭐 일본 소위 말하는 2007년 그 전에 2007 단 한 번 묘하게 인정을 한 경우가 있고 그 후에 계속 재판에 졌는데 2012년에 우리 대법원이 핵심적인 논거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헌법 핵심가치 어긋난다. 나는 이게 아주 독특한 하나의 근로이다. 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모든 판결은 65년 체제나 1950년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근거한 일제 36년의 강점이 네. 합법이었다는 걸 대전제로 한 네. 그러한 그 맥락에서 왔다. 네.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는 3.1운동 정신, 상해 임시정부 정신, 헌법의 핵심 가치가 어긋난다는 게 큰 틀에서 그걸 했고, 네. 그 외에 뭐 아시겠지만 개인의 청구권은, 소위 말하는 이거 별개다. 또 피해자들의 청구권 소멸시효 네. 아직 지나지 않았다. 네. 또 피고인 적격 문제 없다. 특히 소멸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뭐 1968년 유엔 총회가 소위 반인도 범죄와 전시로 일어난 조직적인 국가에 의한 범죄 행위는 시효 부적용이다. 국제사회가 이미 결의를 한 겁니다. 이건 다 국제사회가 알고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시효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끝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원래 소멸시효의 기본 원칙인데 이번 사건은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다 끝난 거 아니냐. 적어도 우리가 해방된 이후부터는 청구할 수 있는데 너네가 안 했으니까 이건 다 없는 걸로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주장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 우리가 국가와 국가 간에 그런 금원을 주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서 우리 개인이 청구하는 것을 다 막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아예 소멸시효가 진행도 안 된 거다. 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진행됐다라고 보면서 이 청구를 막는 거는 신의성실 원칙, 권리남용의 원칙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권리남용의 문제다. 이렇게 지금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서 그 부분을 이제 해결했다고 보니까 또 이제 법리학자들이 그렇게 소멸시효를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요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제 하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이제 그런 걸 안 보시더라고요. 이태리, 리비아 경우도 네. 사실은 우리처럼 30년 동안 이태리가 식민지하에 있었지만. 65년 협정 같이 이렇게 협정을 해결했는데 네. 사실 가다피가 와가지고 그 문제를 일괄 다시 한번 이렇게 손해배상을 받은 예도 있고요. 또 케냐 케이스도 있고 네. 또 국제사회의 큰 흐름도 하나의 그 국제사회가 바로 어떤 방향에 흘러가야 되느냐. 2001년 그 더반 선언 같은 데서 유엔이 조정한 인종차별 금지 남하에서 있는 인종차별 그 유엔 데크레이션에서 네. 특히 휴머니티 문제는 21세기가 해결해야 될 핵심적인 과제다. 네, 그렇군요. 또 국제법이 흘러가야 될 방향도 휴머니제이션 오브 인터내셔널로 국제법의 인도주의화. 국제법이 지금까지 1648년 국가주의 중심 체제에 갇혀서 개인은 상당히 숨도 못 쉬는데 그렇죠. 이것이 점점 유엔 체제에 와서 이제 인권이 보편화되고 국내상 아니고 이런 방향의 흐름에 볼 때 네. 뭐 우리 대법원 판결은 저는 뭐 적합하다 이렇게. 네. 하여튼간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미불임금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국가한테 미불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뭐 그때 협정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못한다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미불임금이라는 것은 대법원이 판결한 것은 상업적인 돈을 주고받고는 그렇죠. 문제가 아니야. 그렇죠. 이거는 crime against humanity. 네. 인도에 반하는 죄, 네. 반인륜 범죄. 그렇죠. 그리고 인권에 관련 문제. 네.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전혀
지금까지 배상이 되지 않았다라는 차원에서 판결한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즘에 핫한 이슈 하나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조치에 상응하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우리도 한다.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물론 이게 뭐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상응이라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부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WTO에서 조금 안 좋게, 왜냐하면 허용하는 그런 요건이 안 맞으니까 허용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돼버려서 우리에게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우선 일본의 그 조치가 Unfriendly Act. 네네. 소위 우리가 국제법에서는 국가 책임이라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보복이라는 게 있고 복구라는 게 있는데, 네. 특히 보복, 리톨리에이션 경우는 국제법 위반을 하지 않았지만 상대 국가가 비우호적인 행위로 해서 부담이 되는 경우, 네. Unfriendly Act. 네. 그러면 일본 경우는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자기들이 여기 부담이 된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지만 사법부의 판결이 과연 비우호적인 행위냐? 그건 아니거든. 우리 대부분이 상권 분립이 된 나라에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판결을 내놓는데 왜 자기들이 국가를 의식한 건 아니단 말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이 경제 조치한 자체가 이것은 저는 바로 보복의 국제법상 보복행위를 취할 행위가 되지 않는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명백하게 국제법을 지금 위반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고, 그렇죠. 특히 또 일본은 사실 WTO 협정에서 자유무역 체제 또 체육 대우 조항.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의 지금 현재 명분은 안보 위협과 관련해서는 보호주의를 좀 취할 수 있는 조항이 WTO에 있지만 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문제는 소위 전략물자 수출 통제 규정은 바스나르 협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 대외무역법 19조 네. 1항 2항에 대해서 뭐 공개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더 일본보다 더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 국제적인 지금 인정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제말로 일본에 하고 있는 조치에 대한 우리는 합당한 어떤 국제법 위반에 대한 조치다. 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일본이 주장하는 거는 지금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상응 조치라고 하는 것은 최애국 대우와 관련된 원칙에서 나오는 행동인데 그런 것은 사실 WTO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말하면 뭐 원전 방치 네네. 이건 네. 국제해양법에 네. 굉장한 이건 바로 제소하면 그렇죠. 바로 이거는 위반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금 자기네들 주장하는 거고 안 맞는 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모순적인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교수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장희 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